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투박하지만 정직하다. 비평을 비평하는 남자 서영석. 그가 바라본 세상. 사설과 칼럼을 통해 오늘을 짚어본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정홍원 유임이 조선일보도 어이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조선일보는 오늘 사설을 통해서 정 총리 유임은 대통령이 국민에게 직접 설명하는 게 옳다라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경질하겠다는 총리를 유임시킨 것은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라는 거죠. 정홍원 총리, 세월호 참사 11일 만인 지난 4월 27일 사퇴회견에서 국무총리로서 응당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박근혜가 져야 될 책임을 정홍원이가 대신 뒤집어 쓴 거죠. 그래서 사퇴회견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 5월 19일 담화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획을 이루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영원히 계획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참 어이없는 얘기긴 합니다만은 계획 대상이 계획을 해야 된다고 떠들고 있으니 어떻든 사흘 뒤에 안대희 총리 후보로 지명했죠. 당시 청와대 대변인 민경욱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안대희를 지명하면서 우리 사회의 잘못된 관행과 적폐를 척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국가개조를 추진하기 위해서 안대희를 지명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지난 6월 10일 문창극을 지명할 때도 청와대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국정혁신의 첫 단추로 새 총리에 대한 기대감을 키워온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세월호 참사에 엄청난 자괴감을 느낀 국민도 그런 방향 설정에 일부 기대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정홍원을 유임시키기로 결정함으로써 대통령의 국가개조 약속은 시작부터 헛소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조선일보 사설은 허언이라는 한자말을 썼습니다마는 우리말로 하면 헛소리라는 얘기입니다. 박근혜 잠꼬대가 되고 말한 거죠. 적폐청산, 관피아, 즉 관료마피아의 척결도 모두 허사로가 되어버렸고 결국에는 세월호 참사 이전으로 되돌아갈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라고 조선일보마저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야말로 어처구니 없는 일을 홍보수석이 나와가지고 대변인이 나와서 유임시키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그래서 박근혜가 직접 국민들에게 정홍원을 유임시킬 수밖에 없었던 그 사정을 설명하라 이렇게 조선일보가 사설로 촉구를 하고 나선 겁니다. 조선일보가 보기에도 박근혜 어이가 없었겠죠. 그래서 박근혜에게 어줍잖은 충고해봤자 그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라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기초부터 다시 가르치기로 작정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총리를 유임시키려면 박근혜 학생 최소한 네 입으로 국민들에게 설명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조선일보 선생님의 박근혜 강의의 1탄이었고요. 제2탄은 오늘 사설 문고리 권력을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문고리 권력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오는 것은 업무가 끝나고 나면 청와대 구정궁궐로 돌아가서 사람들 일체 만나지 않고 보고서만 디립답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되겠느냐. 사람도 좀 만나고 이렇게 해야 문고리 권력 얘기가 안 나오는 것 아니냐. 이렇게 충고하고 나섰습니다. 청와대 문고리 권력 논란 끊이지 않는 이유가 뭐냐라는 조선일보 오늘 사설의 첫머리가 뭔지 아십니까? 박근혜가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를 만나는 사진이 조선일보에 크게 실렸다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대통령이 여당의 원내대표를 만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런데도 조선일보 일면에 크게 사진이 실릴 만큼 대통령이 당과 심지어는 자기 자신을 지지하는 여당과도 소통을 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원내대표를 만난 건 7개월 만이랍니다. 이러니 자기 팽기들끼리도 소통이 안 되는데 어떻게 국민하고 소통하게 되냐. 박근혜 학생을 준열하게 꾸짖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명박은 그 용량이 2메가바이트는 됐습니다. 2MB였지 않습니까? 박근혜의 수첩 용량 2kB도 안 됩니다. 과연 그 어리석은 머리 나쁜 수첩공주 박근혜 학생이 조선일보의 이런 기초 강의를 알아들어 먹을지 걱정됩니다. 라디오 비평 시작합니다.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 정치평론가 서영석 미디어협동조합 이사장이 진행하는 라디오 비평입니다.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커피. 이제 아무거나 마시지 말자. 커피를 즐기는 사람들에게 질 좋은 한 잔의 커피는 하나의 권리입니다. 커피를 아는 전문가가 정성을 다한 로스팅으로 만든 제대로 된 커피. 제제 원두커피로 여러분의 권리를 누려보세요. 02-749-1002. 주소창에는 카페제제.co.kr 그리고 검색창에는 카페제제를 검색하세요. 카페제제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카페제제는 카페가 아닙니다. 커피 전문 인터넷 쇼핑몰입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네, 노무현 대통령을 연상시키는 햄릿, 바보 햄릿 공연 이벤트 별로 신청하지 않으시는데요. 7월 2일 수요일자에는 저도 갑니다. 예, 신청자가 없으면 제가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서 신청자 모집해서 갈 건데요. 공연 신청하시면은 표 2장 드립니다. 7월 2일 수요일 저녁 8시 공연, 그리고 7월 3일 목요일 저녁 8시 공연, 두 공연 티켓인데요. 세 쌍씩 초대를 합니다. 신청해 주십시오. 신청하지 않으면은 제가 페이스북에서 따로 모집을 하겠습니다. 아니, 페이스북에서 하면 금방 붙는데, 아니, 이 라디오 청취자가 페이스북보다도 적을 일은 없는데 별로 신청하지 않으시네요. 바보 햄릿. 예. 7월 달이긴 합니다만은 5월 노무현 대통령을 추모하시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재미있는 연극이 될 것이다. 라고 연극 공연 관계자가 자신하는 공연입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정홍원 유임 진짜 어제도 어이가 없다. 예. 이런 이야기를 저도 SNS를 통해서 하긴 했는데요. 오늘 경향신문도 사설이 말문이 막힌다. 이쯤 되면 막 하자는 거냐? 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막 하자는 건지, 대국민 선전포고를 하자는 건지, 그야말로 국민을 고문하자는 건지, 그야말로 참 문흥정권의 절정 극치가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오늘 한겨레신문은 특히 시키는 인간이나 그렇다고 주지 않는 인간이나 똑같다. 라면서 박근혜는 물론 정홍원까지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한겨레 사설 시키는 사람이나 남는 사람이나 들어보시죠. 개그라면 너무나 황당한 개그고 코미디라면 너무 슬픈 코미디다.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정홍원 국무총리의 사표를 반려하고 경질총리 유임이라는 기상천외한 결정을 내렸다. 총리 지명 문제를 놓고 2달 동안 난리법석을 떨더니 도로 정홍원으로 마침표를 찍어버린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정홍원 유임 결정은 세월호 참사를 잇겠다는 공식 선언과도 같습니다. 정홍원이가 사표를 왜 냈습니까? 세월호 참사에서 보였던 정부의 부실 대응에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였습니다. 대통령이 자리에서 물러나도 시원찮은 형편이지만 부정선거긴 하지만 선거로 뽑힌 대통령이니 현실적으로 그럴 수가 없으니 총리가 대신 책임을 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총리를 다시 유임시킨 것은 바로 세월호 참사도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도 완전히 있겠다는 의사표시입니다. 절대 잊지 않겠다면서 눈물 뚝뚝 흘리던 박근혜 대통령 역시 가짜였습니다. 선거용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적나라하게 드러났고 국민들에게 나를 지지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아라 라는 선언에 다름 아닌 겁니다. 정 총리 유임은 국가운영 포기 선언이다. 인물을 고르고 검증을 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도록 노력하는 것은 대통령이 마땅히 해야 할 의무이다. 새 총리를 고르겠다는 것은 국민과의 약속이기도 했다. 그런데 박 대통령은 그런 의무를 회피하고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렸다. 그리고 새로운 총리 한 명 고를 능력이 없는 무능한 대통령임을 스스로 만방에 고했다. 이것을 두고 고육책이니 미봉책이니 하는 말은 어울리지 않는다. 이런 무책임과 무능으로 도대체 어떻게 나라를 끌고 가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그렇습니다. 새로운 총리 한 명 고를 능력이 없는 박근혜 대통령과 이 정권, 그거를 미봉책이니 고육책이니 하는 것은 그야말로 똥을 놓고 황금이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런 무책임과 무능으로 도대체 이 나라를 어떻게 끌고 나가겠다는 것인지 이해도 안 되고 정말 걱정되기 짝이 없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정홍원을 유임시키겠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우롱이요,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총리 지명에 2차례나 실패한 것은 특유의 수첩인사, 소홀한 검증, 제대로 된 인사 시스템이 부재한 때문입니다. 청와대가 인사수석실 신설까지 들고 나온 것도 이런 문제점을 인정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명박이가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축소시키고 거의 폐지 가깝게 하더니 박근혜가 부활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이명박이가 폐지했던 인사수석실까지 박근혜가 들고 나오겠다고 다시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노무현 대통령이 만들어놓은 시스템이 가장 최선의, 그래도 현재 단계에서는 그 시스템이었다는 점을 박근혜도 인정하지 않을 도리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자, 그렇게 인사수석실 신설까지 들고 나올 정도로 문제점을 인정하고 있다면 심기일전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새로운 총리 후보자를 골라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러기는 그냥 정 그러면 예전 총리로 가버리겠다라고 어깃장을 놓아버렸습니다. 박근혜 이번 결정에는 이런 국민에 대한 불만이 들어있을 겁니다. 인사는 내 고유권한인데 누가 뭐라고 할 거냐. 이런 오기입니다. 오기. 이미 보따리를 싼 총리를 유임시키는 대통령이나 그렇다고 붙잡는다고 슬그머니 주지 않는 정홍원이나 그야말로 또 찐개찐이요. 둘 다 염치 없고 부드덕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어쩌면은 박근혜와 정홍원 잘 어울리는 한 쌍의 바퀴벌레일지도 모르죠. 정 총리 유임은 국가개조 포기선언이기도 하다. 새로운 총리가 이끄는 내각에 국가개조 임무를 맡길 것이라는 말을 몇 차례씩 되풀이한 사람은 다름 아닌 박 대통령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세월호 참사의 책임이 있는 헌 총리에게 새로운 국가 만들기 작업을 시키겠다고 나선 꼴이 됐다. 대통령이나 총리 모두 이제는 국가개조니 새로운 국가건설이니 하는 말을 할 자격도 없다. 이미 정홍원 유임은 세간의 조롱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나라 안에만 그렇습니까? 경질 총리 유임은 여러 나라에서 해외 토픽으로 등장했습니다. 이런 국가적 망신이 또 어디 있습니까? 보수가 뭡니까? 국가의 품격 운운하는 인간들이 그야말로 나라 망신은 자기들이 다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의 실책과 판단차고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이번 경우는 그야말로 차원을 달리하고 벌린 입을 다물지 못하게 하는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돌이키기 어려운 치명적인 잘못을 저지른 겁니다.
부정선거로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 그 부정선거는 이명박이 정권하에서 했다라고 어거지를 부릴 수도 있겠지만은 이제 자기 자신이 총리 인선마저 제대로 못하는 것을 만천하에 폭로한 것은 어느 누구도 아닌 박근혜의 잘못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잘못 저지른 겁니다. 7월 30일 재보궐선거에서는 그야말로 더 이상 흘릴 눈물도 없고 더 이상 악의 눈물에 국민들이 쏟지 않을 테니까 국민의 냉정한 심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보, 국민TV 조합비 이제 낼 때가 됐다고 하는구만요. 오, 그려. 그 국민TV도 개국하고, 그 뉴스케이도 하던지. 달달이 11,000원 내는 거 맞죠? 11,000원만 내지 말고 좀 더 혀. 이 새싹이 돋아날 때는 물을 충분히 줘야 하는겨. 아이, 근데 인터넷으로 하려니까 보통 어려워서 뭔. 공정 언론을 꿈꾸는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이 해야 할 일. 조합비 납입입니다. 매달 고정 납입 어려우신가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서울 전화 3144-0933, 3144-7737로 전화하세요. 사무국 요원들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서울 전화 3144-0933 또는 3144-7737. 여기는 진짜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입니다. 네. 지난 시간이지만은, 경기도 광주시 초월어버이 쩐의 전정님, 그리고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토니 스타크님, 조합원가에 감사드립니다. 출자금 납입을 안 하셨네요. 출자금 납입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기 군포시 3번 2동의 SZJN님이네요. 예. 조합원가에 감사드리고요. 출자금 납입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분들도, 출자금 납입 안 하신 분들은 제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저희들은 항상 조합원 가입을 가장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게시판에 연극을 보겠다고 신청하신 분들 중에서 ARTHERAIS, 아르테라스인가? 뭐 하여튼 모르겠다. 그리고 CHSKEN 님, 그리고 산도깨비님, 연락처 댓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국민TV 조합원 가입 안내 다시 드립니다. 국민TV 홈페이지 kukmin.tv로 들어오셔서 맨 위쪽에 조합원 가입 신청 클릭하시면 되고요. 인터넷 사용이 불편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미디어 협동조합 사무국으로 전화 주십시오. 02-3144-7737, 02-3144-0933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6월달 성적이 많이 저조했습니다. 물론 그렇다 해도 한 달에 500명 이상 가입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긴 합니다. 그러나 부족합니다. 모자랍니다. 예, 조합원으로 많이 가입해서 저희들 격려 계속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조합원 여러분들에게 혹은 아직 출자금을 납입하지 않으신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이사장의 자격으로, 잠시 이사장을 맡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사장의 자격으로 다시 이메일로 여러분들에게 호소하는 편지도 조만간 쓰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정말 대한민국의 보수에게 던지는 질타입니다. 경향신문의 시민편집인인 이봉수 세명대 저널리즘 스쿨 대학원장의 칼럼, 꼴뚜기 보수들의 대행진 멈춰 세워야 한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들어보시죠. 나는 보수라야 마땅하다. 영남 남인의 후예이고 안동 출신의 교장 선생의 아들이니 거의 태생적 보수 아닌가. 가족과 한국 사회의 행복과 질서를 추구하고 나라에 대한 애정도 국민행동본부 같은 맹목적 애국단체 사람들 못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봉수 선생, 안동 출신이고 영남 남인의 후예이고 교장 선생 아들, 태생적 보수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사람들 많아요. 저는 그 더 아래 동네 경남 산청 출신입니다. 그리고 저희 선친도 교장 선생님이었죠. 저 역시 가족과 한국 사회의 행복과 질서를 추구하고
이 나라에 대한 애정, 국민행동본부 같은 희한한 단체 1000배 만배 더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봉수 씨는요, 극우 소리를 듣는 문창극 씨와 경력도 많이 일치합니다. 문창극은 이봉수 시민편집인보다도 6살 위라고 하네요. 그리고 같은 대학교에서 학사 석사 과정을 마쳤고 서울대 출신이네. 해군 학사장교도 같이 했기 때문에 문창극 이봉수 편집인의 선배라고 합니다. 기이하게도 백령도 해군 레이더 기지에 근무하다가 서울 대방동에 있는 해군본부로 전출돼 부관한 것까지 똑같다라고 하셨는데요. 서울대 나와가지고 해군 학사장교로 들어가면은 대략 이런 코스 밟습니다. 예. 그러나 그때부터 인생 행로가 조금씩 달라진다. 그는 군대에 있으면서 대학원에 다녔지만 나는 대학원과 군역을 차례로 마치느라 5년 반이 걸렸다. 그는 제도적으로 대학원에 다닐 수 있게 돼 있었다고 설명했는데 나만 바보였나. 만 30에 보수신문인 조선일보에 입사해보니 7살 적은 동기가 있었고 어린 선배도 많았는데 위계가 엄격한 신문사에서 불편한 점도 있었다. 고위관료와 판검사, 재벌 2세 등 잘나가는 취재원 중에도 병역 면제를 받은 이들이 많았다. 취재하고 기사를 쓰면서 한국은 여러 면에서 공정한 사회가 아니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기득권층에 대한 실망감이 커져갔고 결국 한겨레 신문 창간에 참여했다. 이봉수 씨가 자기의 이력을 이렇게 늘어놓는 것은 자기 선전하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병역 문제로 좁혀보면 차라리 군복 입고 집회하는 가스통 할배들이 비록 가진 것은 없을지라도 의무는 다한 분들입니다. 한국의 기득권층은 귀한 신분일수록 사회에 헌신하는 노블리스 오블리주는커녕 의무보다도 권리의식만 강합니다. 약자에 대한 배려 거의 없습니다. 대신 기회주의적이고 출세지향적이며 높은 자리에 서면 무조건 지배하려 드는 근위주의자들 많습니다. 이런 인간들이 총리나 장관 등 고위공직 후보로 지명되면 그 예외 없이 도덕성이 도마에 오르는 것은 한국의 기득권 세력들이 과연 어떻게 살아왔는지 보여주는 그 단편일 따름입니다. 그들은 현직에 있을 때는 물론이고 은퇴 후에도 온갖 이익을 독차지하려 듭니다. 문창극 씨는 관훈클럽 신영연구기금 이사장으로 있을 때 바로 자기 자신을 고려대 언론정보학부 석좌교수로 셀프 추천 선발해서 한 강좌만 맡으면서 1년간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서울대 총동창회 부회장이었던 문창극. 서울대에서도 학생 장학금으로 주로 쓰이는 동창회 예산에서 5천만 원을 받기로 하고 초빙교수로 재직하다가 총리 후보로 지명됐습니다. 서울대 언론정보학과에서 저널리즘의 이해 과목을 가르쳤다고 하는데요. 학생들 강의 평가는 배울 거 하나 없다. 학과에서 왜 이런 사람을 초빙했는지 모르겠다. 이런 평가였고 평균 10점 만점에 겨우 3점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성적표가 바로 대한민국의 자칭 보수라고 하는, 그렇게 해서 현직에 있을 때나 은퇴해서나 자기 것은 챙기고 그 의무는 거의 도외시하는 이런 인간들의 성적표인 겁니다. 문제는 안 그래도 기득권 체제를 재생산하는 데 기여한 측면이 있는 서울대나 고려대 같은 유수의 대학들이 극우 인사를 아무런 생각 없이 초빙해 학생들에게 편향된 이념을 심어준다는 점이다. 정당도 언론도 보수 진보가 양립된 유럽 국가의 학교 교육은 양쪽의 가치를 고루 전달해 학생들이 스스로 가치관을 형성하게 한다. 보수와 진보로 갈라지더라도 상대방을 이해하는 합리적 보수, 진보가 두 주류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그게 그야말로 보수와 진보의 전통이 살아있는 나라의 일반적인 코스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죠. 문창극, 중앙일보에 실린 공짜 점심은 싫다라는 제목의 자기 칼럼을 학생들에게 나눠줬다는데요. 그 칼럼은 무상급식에 대해서, 무료급식에 대해서 사회주의적인 발상이다. 세금은 국민이 내고 생색은 정치인이 내는 기막힌 일이다 라고 매도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지는 않았지만 문창극의 저널리즘 이해 강의는 학생들에게 오히려 저널리즘을 오해시켰을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봅니다. 문창극은 여러 칼럼에서 사회복지병을 부패보다도 더 무서운 병이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즉 OECD 회원국 중에서도 압도적으로 꼴찌 수준인 우리나라 복지지출 전혀 감안하지 않은 궤변에 불과합니다. 사실 세계 복지정책의 모델이 된 영국의 복지제도는 좌파가 아니라
우파가 그 초석을 놓았습니다. 노동조건과 복지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사람은요, 보수당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벤저민 디즈레일리였습니다. 중앙일보는 문창극을 올곧고 바른 정통 보수주의자라고 얼굴에 금칠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정도 평가를 받을 만한 사람은 문창극이 같은 쓰레기가 아니라 김구 선생이나 이혜영, 함석헌, 장준하, 김준엽, 리영희, 황석영 같은 인물이다 라는 것이 이봉수 시민편집인의 평가입니다. 앞에 이 두 사람, 김구, 이혜영 선생은 독립운동가였습니다. 함석헌은 신의주 방공학생의 사상적 배우였습니다. 장준하, 김준엽, 리영희 선생은 일제나 북한군과 싸우려고 장교로 자원 입대한 사람입니다. 황석영은 해병대로 월남전에 자원했던 사람입니다. 남인의 본향인 안동에서도 실은 임시정부 국무령을 지낸 석주 이상용 같은 독립수사들이 좌우를 막론하고 많이 나왔습니다. 보수주의자들이 좌파로 몰리는 것 자체가 이 대한민국 사회가 얼마나 크고 편향되어 있는 것인지 말해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보수신문에도 합리적인 보수 논객들이 꽤 있다. 언론계에 조금만 탐문해보면 보수정권의 성공에 기여할 인물들이 있을 텐데 극우 인물 중에서 뽑다 보니 인사참사가 난 것이다. 문창극 씨에 대해서는 다른 보수신문들까지 비판적이었는데 중앙일보는 그를 적극 옹호해 우리 언론의 치부인 지독한 자사 이기주의를 드러냈다. 많은 비판을 받은 그의 칼럼들은 그가 중앙일보 주필이었다는 점에서 중앙일보의 논조이기도 했다. 물론 문창극 씨도 억울한 부분이 있어 보인다. 일부 언론이 그에게 친일파, 반민족주의자 낙인을 찍은 것은 지나쳤다고 본다. 식민사관에 젖어있다 해도 친일파로 단정짓는 것은 비약이다. 그러나 그 수많은 극우적 시각의 칼럼들을 제쳐두고 KBS가 교회 강연 동영상을 짜집기로 선동해서 청문회에 못 갔다고 주장하는 것 또한 일종의 짜집기 보도다. 문창극 씨의 반론권은 보장돼야 하지만 취재진은 그가 접촉을 거부했다고 했다. 문창극의 낙마에 대해서 KBS 책임론을 강조하는 것은 KBS 사장 선임을 앞둔 시점인지라 특별한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보도를 역시 극우인 박효정 씨가 위원장으로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한다는 점도 걱정됩니다. 박효정이가 누굽니까? 5.16 쿠데타를 찬양한 뉴라이트, 친일과 독재를 비판하는 방송이 이제 보기 힘들어지는 겁니까? 경향신문을 비롯한 여러 언론들은 여러 번 검정 시스템 문제를 지적했지만 인사난맥의 더 큰 요인은 검정 시스템이 아니라 바로 박근혜 대통령 자신입니다. 윤창중 초대 대변인의 과거 칼럼이나 방송 발언도 극우적일 뿐만 아니라 유치찬란했는데 주변의 반대를 무릅쓰고 발탁한 것은 바로 박근혜 대통령 그 자신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윤창중의 그 유치찬란한 편향된 칼럼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의 말을 좋아했기 때문에 아마도 주변의 만류나 반대도 불구하고 윤창중을 대변인으로 뽑았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미국 방문 때 발등을 찍었죠. 박효정 씨나 문창극 씨를 지명한 것도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이 그들의 글에 열광하고 가치관을 공유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정홍원 총리의 사표를 반려하는 식으로 총리 지명 파동이 봉합됐지만 문제는 국정원장, 부총리, 장관 후보자들이다. 그들은 막강한 실제 조직을 끼고 있어 실권하는 의전이 주임무나 다름없는 총리보다 더 세다. 그런데 보수신문들까지 파헤쳐놓은 후보자들의 비리는 그 조직을 맡겨서는 도저히 안 될 정도로 악성이다. 업무와 연관된 게 많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 그리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인 김명수, 그 다음에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인 정종섭, 기타 등등. 진짜 그 조직을 맡겨서는 절대 안 되는 인물들만 후보자로 뽑아놨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쓰레기 감별하는 정말 참 탁월합니다. 사실 그들의 도덕성보다 훨씬 더 깊이 분석했던 기사는 그들의 사고방식과 그리고 그 사고방식에 따라서 앞으로 전개될 정책의 방향입니다. 정치 공작에 자주 끼어들었던 사람이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차단하고 국정원을 개혁한단 말입니까? 친일 독재 미학 교과서를 옹호하고 기업 박제를 주장하고 전교조를 정화하다시피 하는 교육부 장관이 밀고 나갈 교육 정책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성장 지상주의자인 경제부총리는 양극화 해소와 경제민주화가 급선무인 우리 경제를 어디로 끌고 갈 겁니까? 이승만을 청양하고 뉴라이트를 적극 옹호하는 안전환경부 장관은 시민들의 지표와 시에 어떻게 대응할 겁니까? 이기 내각의 진용은 적폐가 아니라 국민과 싸우려고 전투대응을 갖춘 겁니다. 실패한 1기 내각보다 훨씬 더 수구적인 내각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국민의 눈물은 안중에도 없고 대통령의 눈물만 닦겠다는 gel사옹이 내각입니까? 제대로 된 보수라면 좀 손해를 보거나 힘들더라도 정도를 긋고 약자를 배려하는 미덕을 보여야 합니다. 지금 국가를 개조하겠다면 전면에 나서고 있는 이들은 보수를 참칭하고 있는 사이비 보수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보수를 욕먹이는 자칭 보수들, 어물전 망신시키는 꼴뚜기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바라는 것은 한국에도 진정한 보수 그리고 진정한 진보 세력이 양립해서 경쟁하는 겁니다. 보수도 진보도 변하지 않으면 수구가 됩니다. 영국 보수를 대표하는 이론가 에드먼드 버크 역시 권력 남용에 반대했습니다. 보수는 보수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개혁해야 한다라고 에드먼드 버크는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진정한 보수, 진정한 진보라면 서로 통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지금 자칭 보수들은 가짜 보수이기 때문에 그나마 진보에는 진정한 진보들 많이 있습니다. 예, 대한민국의 자칭 보수들 각성하십시오. 이러다가는 보수의 씨앗이 마를 겁니다. 조합원을 위한 만남의 공간, 국민 카페를 아시나요? 질 좋은 원두로 만든 커피, 그리고 다채로운 음료는 기본이고요. 각종 공개 방송, 우리 사회의 건강한 지식인이 펼치는 따뜻한 특강이 펼쳐지고요. 저는 저 목사님이 신도들 많고 믿으십시오 할 때라든가 정부의 논법은 믿음의 문제가 아니고 특히 이 안보는 하나의 수리자 학이다. 즉 과학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차재민, 김민기의 DD쇼가 열리고요. 지금은 굉장히 자유인 같은, 자유롭고 내가 한 시민으로서 내가 어떤 말이든 할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고.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37 미디어 협동조합이 세운 카페 국민 카페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네, 서울 노원구 상계팔동의 담파피님 조합원에 감사드립니다. 그 아마 제 시간에 한 명이라도 가입해서 감사드립니다. 예, 뭐 잘 되는 날도 있고 못 되는 날도 있기 때문에 절대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습니다. 국민TV 조합원 뭐 올해 안으로 4만 명은 반드시 돌파리라고 믿습니다. 여러 조합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 혼자라면 어렵겠지만 가능하다고 봅니다. 매트1962님이 게시판에 글을 하나 올려주셨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한국행 승용차는 한참 전에 이명박근혜라는 급발진 엔진을 장착했다. 이미 그 급발진 엔진이 시동을 걸고 과속으로 질주하면서 주변의 위험물들을 들이받고 있다. 과속 추돌 후에 전복돼 탑승자 전원이 비극을 맞기 전에 한시라도 빨리 핸들을 꺾고 충격 방지턱으로 방향을 전환하여 안전한 방충벽에 의지해야만 엔진의 시동을 끄고 살 수 있다. 국민들은 핸들을 부여잡고 안전한 곳으로 이 미친 엔진이 멈출 수 있는 곳으로 몰아가야만 한다. 라고 비유를 해주셨는데요. 적절한 비유인 것 같습니다. 경향신문 오늘 김해창 경성대 교수, 부산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인 김해창 교수의 후쿠시마 사고의 7가지 교훈, 세월호 참사, 이거 비교 안 되는 참사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신 차려야만 합니다. 후쿠시마 사고 7가지 교훈 들어보시죠. 국가와 정부의 존재를 되묻게 한 세월호 참사는 이제 노후화된 고리원전 1호기로 눈을 돌리게 한다.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의 비극이 이 땅에 일어나선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세월호 참사를 보는 마음으로 핵발전소를 봐야 한다. 원전 사고와 관련한 내부의 적은 안전신화다. 짝퉁 부품 납품 비리, 시험 성적서 위조 등 원전 비리가 끊이질 않는다. 국가개조 운운에 앞서 사고 자체를 대하는 마인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점에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정부조사위원장을 맡았던 하타무라 요타로 도쿄대 명예교수가
정부조사위 보고서 말미에 개인 소견으로 붙인 후쿠시마 사고의 교훈은 사고 예방을 위한 금과 옥조라 할 만하다. 예, 고리 원전 1호기 이미 수명이 끝났는데도 10년 더 연장을 하겠다는 게 대한민국 원전 관리자들의 사고방식입니다. 그동안 온갖 위험 부품들을 다 팔아먹어서 지금 있는 원자력 발전소도 이게 안전한지 의문이 가는 마당에 이미 수명이 단 핵발전소를 10년 더 돌리겠다는 게 이 대한민국 원전 마피아들의 주장이에요. 도쿄대 명예교수 하타무라 료타로의 후쿠시마 교훈, 그 첫 번째 교훈은 이런 겁니다. 있을 수 있는 일은 반드시 일어난다. 그리고 있을 수 없는 일도 일어난다. 이런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후쿠시마 참사는 도쿄전력이 노심용룡과 같은 최악의 사태가 일어나도 절대로 방사성 물질이 외부로 누설되지 않는 오중벽이 있다. 이렇게 공언했지만 결국 무너졌습니다. 원전 당국은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대행 원전 사고가 있을 수 없는 일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의 충고 이런 겁니다. 보고 싶지 않은 것은 보이지 않는다. 이게 문제입니다. 2007년 7월 도쿄전력 연구TV 국제회의에서 후쿠시마 원전에 13m 이상의 대행 쓰나미가 올 확률 0.1%라고 발표했지만 정작 도쿄전력은 이에 대비하지 않았습니다. 0.1%라도 쓰나미가 오면은 그는 박살나는 거예요. 반면 인근 도호쿠전력 오나가와 원전은 높이 15m의 방벽을 확보해 참사를 피했습니다. 고리 1호기가 건설되던 1970년대 이 일대에 지진단층이 발견되기 전이었습니다. 과연 고리 일대는 지진에 절대 안전한 곳입니까? 보고 싶지 않은 것, 보지 않는 이것 때문에 대행 참사 일어나는 겁니다. 세 번째 교훈은 이런 겁니다. 모든 것은 배남으로 배나에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겁니다. 도쿄전력은 또한 프랑스 브라이의 원전의 홍수로 인한 전원 상실 사고가 있었음에도 과거 매뉴얼에 집착해서 일상적 사고 예방에만 치중해 왔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기 때문에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해야만 합니다. 넷째, 가능한 한 모든 예상과 충분한 준비를 해야 한다. 후쿠시마 원전의 경우 지진에 대한 예상과 준비는 했으나 쓰나미 대책이 부족했다. 재해는 예방 노력뿐 아니라 발생 시 피해 최소화 대책 수립도 중요하다. 또한 안전비용 지불에 대한 사회적 합의 형성 노력도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 틀로 만들어 놓은 것만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 목적을 공유해야만 합니다. 후쿠시마 사고 당시 방사능 측정 예비 장치인 SPEEDI, 스피드 뭔가 이런 게 있었는데요. 정보가 공표되지 않아서 피난에 전혀 활용되지 못했습니다. 장비 운용자들이 시스템 구축, 목적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마치 세월호 참사 때 해상교통관제센터의 전제처럼 그랬던 겁니다. 원자력은 안전하다. 대행 사고는 있을 수가 없다. 라는 말의 허구는 이미 후쿠시마 원전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국가개조, 부처계획을 말하기 전에 후쿠시마 참사와 세월호 참사에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고 있는가? 아직도 우리 정부는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애쓰는 것은 아닐지 걱정됩니다. 고리 원전 사고 나면요, 부산 일대 완전히 개박살 나는 겁니다. 걱정됩니다. 라디오 비평 오늘 마치겠습니다.